그 다음에 사회 갈등의 또 하나의 요인은 자유민과 노예의 갈등이겠죠. 어느 사회든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을 잘 봉합하고 그걸 갖다 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사회는 성공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회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노예와의 갈등입니다. 그 노예와의 갈등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죠. 이 스파르타쿠스에 난 이거는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구소련의 당시에 볼쇼이 발레단에서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발레를 만들었죠. 사실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반란, 혁명 이거를 사회 변화의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볼쇼이 그 발레단에서 이제 한국과 소련하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하면서 이제 정식 수교 관계가 되니까 그 기념으로 서로 이제 문화 교류를 하는데, 볼쇼이 발레단 그러면 뭐 굉장히 잘하는 거, 특히 그런 거는 또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잘하잖아요. 거기다가 신체 체형이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알았다따래요. 나는 못 봤는데, 근데 와서 이제 초연을 스파르타쿠스를 이제 했어요. 아무튼 이 스파르타쿠스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바와 같이 검투사입니다. 알죠, 여러분? 검투사. 이 로마인들이 굉장히 즐겼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야구, 축구 관람을 하지만 검투사들의 싸움인데, 이 검투사 중에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검투사인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칵다글라스인가요? 주연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별로 체격도 안 커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싸움을 잘해서 전승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탈출을 하는데 몇 사람이 같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니까 이제 그 검투사들은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전술을 아는 애고, 그래서 그 싸움 잘하는 애들을 같이 탈출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스파르타쿠스는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그래요. 따라오지 마라. 근데 이제 제가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워낙 그 로마 정규군들까지 다 무찔러요. 그러니까 점점 지지 세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까지도 이제 가세를 해요. 근데 검투사들을 데리고 도망갈 때는 그래도 로마 군대를 만나도 워낙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리 좋은 스파르타쿠스가 작전을 세우고 그것대로 하면 뭐 싸우면 족족 이겨요. 근데 이제 일반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노예들까지 가세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7만 명까지 늘어나요. 7만 명.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알프스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이 남쪽으로 가요. 남쪽은 바다잖아. 갈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그러다가 이제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크릭수스는 일찍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졌는데, 거기 일찍 패배하고,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반란군은 이게 패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로마군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정규군이 두 개나 가가지고도 지니까.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몰아넣고 굶겨 죽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포위해가지고 이제 바다 끝에서 갈 데가 없고 결국 그래서 이제 진압이 되죠. 그래서 이 노예들 전부 십자가 달아가지고, 원래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로마 시까지 로마 가도에다가 십자가를 해가지고 쫙 달아놓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를 노예제 사회라고 보는 마르크스의 시각에서는 노예 사회의 로마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은 자유민과 이 노예와의 갈등이라고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로마 사회가 노예제 사회냐. 다시 말해서 노예들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고 자유민들은 그냥 거기서 기생계층, 기생충 같이 노예들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향유만 하는 그런 사회로 보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있어요. 우선 그러면 노예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정말 노예들이 모든 생산을 감당할 정도로 노예가 많으냐? 그래서 이제 해봤을 때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지고 전체 통계는 지금 없으니까 주요 도시 통계를 추정을 해봤을 때 시민권자가 한 5만 명 정도 아테네의 경우에, 그리고 노예의 숫자는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테네에서는 절대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아무리 뭐 재산을 모아도 시민권자가 될 수 없고, 그게 이제 아테네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노예도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노예는 다 노동력,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뭐 아무래도 애들과 노인 그리고 한참 생산할 수 있는 장년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그 나봐야 뭐 한 서너 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 40배 차이가 났어요. 40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노예들이 모두 다 육체 노동자가 아니에요. 노예 중에 어떤 노예는 회계사도 있고 심지어 법률사도 있고, 법률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 출신의 노예들은요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화가, 의사도 우리는 백정거든. 의사도 노예였어요. 기술자, 숙련 기술자 이런 사람은 40배나 비쌌어요. 그래서 이 비싼 노예의 가격은 연 생활비의 2배니까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민의 연봉이 뭐 우리나라 요새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한 200만 원 쓴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위권이 이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절반이면 하층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치면 5천만 원.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의 비싼 노예는 요새 가치로 하면 5천만 원. 중형 자동차 한 대 값. 그러면 로마는 어떠냐? 로마는 BC 1세기경에 이제 도시국가를 넘어서 로마 이태리 반도를 전부 통일하고 이렇게 됐을 때 성인 남자가 한 90만 명 정도 되고, 성인 남자 기준이니까 여자가 있을 테니까 100만 원으로 치면 여자니까 200만, 애들 노인 합하면 또 2배 하니까 한 400만 정도 될 거다. 노예의 숫자가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처럼 3분의 1은 시민권자, 3분의 2는 노예. 3분의 1은 자유민, 3분의 2는 노예. 아테네나 로마나 비슷하게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노예들 사이의 가격 차이가 아테네는 40배 정도 된다 그랬는데 로마는 100배 정도 돼요.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로마 노예의 가격이 비쌌던 거죠. 어느 정도 비쌌느냐? 단독주택 가격만큼 비쌌다고 그래요. 로마시에 있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야, 노예도 대단한 거죠. 자동차 한 대값이 아니라 집값이야, 집값.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로마 시민들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계속 정복을 해서 값싼 노예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예요? 주거 안정이잖아. 집값이 비싸지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삼포할 때 집을 포기한다며. 그러니까 집값 안정, 자기 집 마련, 이것이 현대인의 경제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집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고급 집들이 아니니까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값싼 노예를 공급해라.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그래서 노예는 이제, 자, 그렇다면 정말 칼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로마 사회가 노예제 사회고 노예와 자유민의 계급투쟁으로 그 시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런 노예들의 반란이 자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사회 충돌이 자주 나타나지. 그런데 평민과 귀족들의 충돌은 많았었는데 노예와 자유민들의 충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거의 유일해. 그 외에
로마가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해야 될 정도의 큰 반란 3번밖에 없어요. 그 오랜 로마의 역사 가운데 서로마까지만 쳐도 한 100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3번밖에 없었다. 이건 뭐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죠. 그것도 2번은 대농장이 많은 시칠리 섬, 로마 반도가 장화같이 생겼다 그랬죠. 코앞에 공처럼 시칠리 반도가 있는데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밀 생산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농장이 많아요. 농장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노예들이 많겠죠. 집단적으로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군대는 멀리 있고 거기서 2번 있었고 반도 내에서는 한 차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를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노예와 자유민이 서로 갈등을 하는 노예제 사회로 볼 수 있을 거냐. 그냥 아니면 그냥 노예가 많아서 노예를 소유하는 그냥 사회 이렇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시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로마가 노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적었을까? 워낙 정규군이 세서 그랬을까? 뭐 그것도 있었겠죠. 조선시대 노비들의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됐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보다는 적었죠. 3대 7이 역전이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노비 문서, 그다음에 각 가정의 상속 문서 이런 걸 보면 노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은 막 노비가 200명씩 있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 라티푼디움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노예를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노예를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노예가 많았었는데 왜 반란이 별로 안 일어났느냐 했을 때 가장 큰 게 이 노예라고 해서 다 육체 노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사노도 도우미도 있고 집안에서 식구처럼 집사 역할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한 식구처럼 대우했어요. 그리고 노예 가격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비싼데 집안채 가격이고 자동차 한 대 가격인데 함부로 대하겠어요? 귀한 재산인데. 벤허 같은 영화 보면 집에 그 안에 집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가족이에요, 가족. 한평생 그 집안에서 같이 자라고 일하고 그 자식은 또 같이 자라고 그러면서 거의 한 식구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계급 갈등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 다음에 노예들 중에 상당수는 해방될 수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안 그렇지만. 자식이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주인이 이제 죽으면서 너 이제 평생 나한테 충성을 했는데 너 이제 해방해라. 그러면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방되기 싫다. 난 가족으로 여기 가정에 남겠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사람이 노예인 것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노예 상태를 더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해서 그런지 가족들하고 정이 들어서 그런지 나가봐야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성경에도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이 노예하고 주인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자유 시민이 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은 오히려 국방의 의무도 없고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더 편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제 사회라고 막상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갈등은 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로마 사회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했느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 로마가 초기 왕정과 달리 공화정 시대에 한참 이 로마가 이제 팽창을 했는데 이 로마 공화정 시대에 생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지금도 많이 쓰는 회계 연도 개념, 상원제도, 아까 그 원로원이 상원이라 그랬죠. 시민권제도, 지방자치, 국세조사, 재산, 계약, 대리인, 유언, 재판관, 배신, 범죄 이런 모든 단어들이 로마 시대에 생겨났다 그럽니다.